제가 제일 곤란해하는 강의가 짧은 강의입니다. 제 별명이 입 벌리면 3시간인데 오늘 막 40분에 끝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잘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도산 선생님께서 너무도 주옥 같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들이 있어서 그 말씀들을 같이 정리해서 왔습니다.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중간에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놨네요. 이게 아이고. 예, 요게 낫죠? 예. 도산 선생님은 이제 뭐 너무, 저보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격을 바꿔야 된다. 인격을 개조해야 된다. 높이는 정도가 아니고 개조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뭘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역시 교육입니다. 교육의 힘이죠. 가르치고 육성한다는 건데 education은 educe니까 끌어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몽꾀라고 있습니다. 주역에. 굉장히 무지몽매하게 봐요. 어린애를. 그래서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밖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근에 교육청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번 강의에서 도산 선생님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실마리들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창의성,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같이 하실 우리 선생님은 도산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저희가 밑에도 수염을 길렀었는데 좀 닮아 보려고 밑에 밀었습니다. 예. 근데 머리나 수염을 이렇게 감으셔가지고 또 염색도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경영학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위를 받았고 학위는 좀 빨리 받았습니다. 26살에 받았어요. 26살에 받아서 군대를 늦게 갔습니다. 군대 갔다가 와서 이제 교수 생활을 조금 하다가 다시 이제 성균관대로 철학 박사를 공부하러 들어갔습니다. 철학 박사를 가서 이제 학위를 받으니까 2개가 되니까 이제 경영 철학자가 됐죠. 최근에는 저희 최종 학력은 그 신구 전문대라고 있습니다. 신구 전문대학교에 원예 디자인학과 2학년 중퇴입니다. 이제 학사 경고까지 맞았어요, 제가. 그 학부를 다니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5과목이나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3과목만 신청했더니 학점 미달로 학사 경고를 맞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실습을 못하니까 지금 중단한 상태인데요. 왜 원예 디자인학과를 갔을까? 예,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는 라디오 시사 고전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경영하고 철학을 하고 나니까 퓨전으로 해서 퇴계 선생님의 이기이원론이 현재 4차 산업혁명에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 CPS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봤더니 역시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가 앞서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게 우리 철학이 지금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너무너무 적합합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님 철학을 통해서 이제 현재의 그 4차 산업혁명을 조명한 기사가 바로 이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제가 원고료가 싸서 그런지 광고도 없이 전면에 이렇게 전체를 다 실어줬습니다. 역시 싼 게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경영 철학자 이거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원하는 인재상이 뭘까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그 EBS에서 지금 EBS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 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인문학으로 나를 경영하라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조직이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일까요? 즉,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뛰어난 인재일 것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인재. 여러분도 열심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그런데 또 다른 인재가 나타납니다. 적합한 인재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우리 조직과 적합한 인재가 나타난다면 고민입니다. 뛰어난 인재를 뽑아야 할까요? 아니면 적합한 인재를 뽑아야 할까요? 저는 적합한 인재를 뽑을 겁니다. 너무 뛰어난 이들을 뽑아두면요, 왠지 다른 회사나 전문직으로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자연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다윈이 말했습니다. 강자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자가 생존합니다. 바로 적자 생존의 법칙이죠. 적자, 적합한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스펙에만 집중하지만 실제 채용 현장에서의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오면서 능력의 의미가 약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어 아무리 근육의 힘이 좋아도 로봇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요, AI의 계산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능력은 이제 로봇과 AI가 책임져 줍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무엇을 바랄까요? 어떤 사람을 바랄까요? 저는 세상, 조직,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바로 적합한 인재이고, 다른 말로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갖춘 인재입니다. 전문성, 창의성, 인성. 뛰어난 인재하고 적합한 인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윈의 적자 생존이 정말 맞는 게,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끝까지 기억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볼펜을 손에 들고 계시는 분들.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이게 적자 생존인데요. 정말 적합한 인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스펙만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스펙이 오버 스펙이 되면 사실 우리 회사하고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괜히 딴 생각들만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업종에 또 맞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막연하게 학벌이나 아니면은 성적을 보고 뽑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더 심해지냐면, 과거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회계 직원을 뽑을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주산 능력이었습니다. 그죠? 서울에만 주산학원이 7,000개 있다 그럽니다. 주산 능력이 아주 뛰어난 인재가 들어와야지 이제 빨리 계산도 하고 또 머리가 영민해야지 회사의 회계도 틀리지 않고 해서 그런 인재를 찾아서 많이 다녔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엑셀이 소프트웨어가 다 처리해 줍니다. 입력만 충실히 하면 되죠.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회계를 뽑더라도 우리는 주산이나 암산 능력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인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많은 능력들이 로봇과 AI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음 세대에 뭘 하고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결국은 요 세 가지, 전문성, 창의성, 인성이 인간의 뭐라 그럴까요? 미래를 보장해 준다 그럴까요? 그래서 도 선생님은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건전한 인격을 가진 애국심 있는 국민의 양성. 대성학교를 만드시면서 내것인 이념입니다. 건전한 인격,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떤 것일까를 봤을 때 민족혁신을 이루는 것이다. 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민족혁신은 자아혁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자아혁신은 바로 인격의 혁신이다.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건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능력이 아니고요. 그죠? 인격, 인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적합한 사람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요 일을 맡기면 여기에 가장 적합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새로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죠.
과거에 했던 것을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이 없겠죠. 회사가 그냥 뭐 좀 심한 말로 그냥 노가다 조직이 됩니다. 작년에 했던 거 똑같이 이 발품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작년보다 나아지는 생산성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생산성이 무엇이 가져다 줄까를 할 때는 역시 창의성이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재들에게는 조금 더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을 바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인성입니다. 인성입니다. 인성만큼 중요한 게 없죠. 자, 인격이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인간의 격이죠. 믿을 수 있는 인재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건 뒤에서 바로 보도록 하고요. 제가 요 세 가지를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한 게, 지에서는 경영을 했고, 덕에서는 철학을 했습니다. 철학 중에서는 유교 철학을 했고요. 유학을 했다 그러니까 어디 유학 갔다 왔냐 그래서 유학은 간 적이 없고, 그냥 유교 철학을 했는데, 전공이 뭐예요? 이러니까, 전공이 이제, 논어 맹자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제가 지방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전공이 이제 논어 이러면은, 저도 논어 좀 읽었습니다. 그러고 너무 많이, 실제로 저는 그렇게 깊이 있게는 공부를 못 했거든요. 이제, 정말 평생을 이렇게 논어 공부하신 분들이 특히 안동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래서, 전공 뭐 하셨어요? 이러면 저는 주역 전공했습니다. 그럼 둘 다 몰라요, 서로. 제가 모르는 것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고 해서 주역을 전공했다고 해서 이제 인성을 했는데 체가 이제 문제잖아요. 체가 체육교육이기도 한데 실제로는 우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몰로지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수학이 제가 수포자라서 안 되고 아니면 체의 가장 최고는 역시 사람이죠. 인체죠. 그래서 인체를 보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 되게 너무 시험이 어렵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의대 학문대에서는 이제 의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박사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어느 날 회장님 한 분하고 골프를 치는데 서박사 예 했더니 나무가 우주야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무가 우주야? 라는 말씀에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예 디자인학과를 간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새로운 세상들이 보이는데 정말 요만한 씨앗에 그 큰 너티나무가 들어있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죠? 나무를 또 재밌는 게 꽃꽂이를 할 때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럼 이 놈을 바로 꽂으면 나무가 커요. 뒤집어 꽂잖아요. 안 자라요. 죽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나무는 세포 하나하나가 완전한 생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뭐 좀 그렇습니다.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get이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학사 경고 맞고 이제 잘려가지고 조금 더 다시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성이라는 거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자 했는데 역시 공부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잘 못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우리 역시 도산 선생님의 3.6입니다. 흥사단 창립 당서 약법에 표시된 설립 조문을 보면 본단의 목적은 무실력행 항상 나오죠. 정의를 돈수하고 돈오돈수할 때 돈수입니다. 덕체지 3.6을 동맹 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육성하고 신성한 단계를 조성하여 우리 민족 전도대업의 기초를 준비하며 있습니다. 덕체지 3덕, 3.6 세 가지를 키우자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요거예요. 야, 도선생님이 벌써 저 시대에 벌써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이 교육 철학하고 우리 도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다르질 않아요. 실제로 교육청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아주 핵심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교육상에서는 덕체지의 세 영역에서 인간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하는 교육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고종 때 벌써 발표가 됐죠. 그러면 이 덕체지의 세 가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성을 보겠습니다. 전문성은요, 전문입니다. 그죠? 어떤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분야를 연구하거나 맡음할 때 전문입니다.
전문가의 반대말이 뭐죠? 이게 참 재밌는 게 문자가 있잖아요. 예, 문자가 있으니까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 전문의 반대말이 문외한입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들. 재밌죠? 아, 이게 전문이에요. 자기가 그 분야를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할 때 우리는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저도 서평을 23년을 썼는데요. 서평 23년을 쓸 때 한 12년 정도 됐을 때, 저 매주 한 권의 서평을 씁니다. 책을 읽고. 그렇게 이제 써서 보냈는데, 책이 여기 있네요. 제가 오늘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달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어분들한테 보내는데, 여기 앞에 사진 이쁘죠? 여기 자폐아 그림입니다. 이게 이렇게 잘 그려요. 네. 이번은 대전환 시대의 생존 전략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매주 한 권을 써서 서평을 쓰는데 이게 자하고 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하고 가가 어떻게 다르냐면 여행자가 있고 여행가가 있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여행자는 자기 돈 내고 다니는 거예요. 여행가는 프로페셔널입니다. 대접받고 다녀요. 서평자는 제가 서평을 숙제처럼 하는 거예요. 서평가는 제가 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린 교수님한테 제가 10년 넘게 서평을 썼는데 이제 가짜 써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이제는 가짜 써도 된다. 허락하셔서 그때부터 가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왈이라 그러죠. 평할 수 있느냐? 이게 태사공왈이라 그래서 사기들도 대부분 왈이거든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것도 역시 저희 철학적 지도 교수님이 이기동 교수님인데 교수님하고 다른 교수님한테 제가 감히 이제 왈이라고 써도 될까요? 책을 평해도 될까요? 하니까 평해도 된다.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문의 구체화들이죠. 근데 가짜를 쓴다는 게 사실 우리는 막 자기가 나서서 가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도산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사회가 인정해주고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는 보면은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종사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인데 4차 산업혁명의 이제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 왜? 대충 하는 지식은 AI가 더 알아요. 그죠? 지금은 챗GPT에 물으면 다 알죠? 제가 학교에서 1학기에는 경영철학과 윤리를 가르칩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경영대학 들어오는 모든 친구들이 그냥 한 번에 1학년 1학기 때 이제 철학과 윤리를 배웁니다, 저한테. 근데 이 친구들한테 챗GPT가 나오니까 제가 아주 호기롭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그래도 선진 수업인데 챗GPT 시험에 다 써. 다 오픈해. 그러고 나서 3월에 이야기를 하고 5월에 시험을 치려고 보니까 제가 써봤잖아요. 정말 시험 2주 전에 체면 깎는 짓을 했습니다. 야, 시험에 못 써. 학생들 난리가 났죠. 왜 그랬을까요? 변별력에서 챗GPT를 쓰면 하위 50%가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뭐냐면 다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제는 챗GPT나 AI의 도움을 받으면 예전에 우리가 세탁기가 없을 때 손으로 빨 때는 정말 영역의 차이가 많았죠. 지금은 세탁기가 하니까 뭐 사모님이 하나, 우리가 직접 하나 똑같죠. 그것처럼 AI가 도와주면 지적인 능력도 평균 수준까지는 그냥 올라옵니다. 굉장히. 그것도 내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 지식에서 평균까지 올라오는 건 일도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죠? 하지만 평균 이상의 지식에서는 인간만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챗GPT도 지금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하죠.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 그 분야의 전문가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세상이 될 거고 훨씬 더 많이 전문가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게 챗GPT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문성이라는 걸 다시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 되는 게 강의가 좀 깁니다만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년 동안 글자 한자 안 바뀌고 살아남은 책이 논어입니다. 주간이 새로 발견되기 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2500년을 이끌어온 당대 베스트셀러로 계속 살아온 논어의 첫 번째 글자는 뭐죠? 논어의 첫 번째 글자? 제가 이게 그 허락받고 이제 유머를 하는데,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하고 강의했는데 여선생님 한 분, 여 교수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논어의 첫 글자는 논입니다. 논. 제가 그래서 책을 드리고 이제 농담처럼 씁니다만은 이 논어를 이끈 첫 번째 글자가 학이죠. 역시 배워야 됩니다. 배움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논어가 학이편이라고 있죠. 그 논어는 그 첫 번째 글자 2개 또는 3개를 따서 그 챕터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학이편의 첫 번째 글자는 학이고, 요 글자가 전체 논어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열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열은 요게 그 열설세를 다 같이 썼습니다. 공자 때는 그 한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쁠 열자를 써야 되는데 여기 마음심자가 들어간 걸 써야 되는데 이렇게 열설세를 같이 씁니다. 맹자 때 되면서 한자가 완전히 정립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용을 뒤에도 나오면 중용을 쓴 게 이제 논어의 공자 선생님의 손자인 자사인데 그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와 많이 들으셨죠?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와. 역시 듣기가 너무 좋은 걸 보니까 다 뼈대 있는 가문에. 예. 배워서 때때로 그것을 익힐 습자죠. 날개실 100번을 10,000번을 해야 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익힐 습자입니다. 불역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배워야 돼요. 역시 전문성이 되려면 배워야 됩니다. 그 배움은 단순하게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공간에서도 배우고 또 유튜브에서도 배우고 도산 아카데미 최고의 학습 공간이죠. 학습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요거를 해석을 할 때 배워서 때때로 그것을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해석을 하니까 조금 좀 그래요. 왜냐면은 오늘 수학 문제 배웠어요. 내일 또 연습해요. 모레 또 연습해요. 글피 또 연습해. 그럼 기뻐요? 오늘 골프를 스윙을 배웠습니다. 내일 연습해요. 모레도 연습해요. 글피도 연습해요. 기뻐요? 앨범만 오지. 정말 이게 기쁘려면 딱 배운 다음에 그 다음날 또는 언제? 필드에 나가서 최대로 샷을 날릴 때 기쁘겠죠. 내가 수학 문제를 배웠으면 이걸 가지고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공학 문제를 풀어내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 시험을 잘 치면 더 기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배워서 요 시자가 적시에 그것을 사용하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뒤에 2개도 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독자적인 저의 해석인 줄 알았더니 퇴계 선생님께서 이걸 실행하다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배워서 실사구시 사용하는 거가 정말 학문의 기쁨이구나. 그래서 단순하게 막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를 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현실의 경영에 우리 사회에 적용할까를 항상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예 공간은 초중, 대학, 석사, 박사인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요거까지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요. 우리 초등학교를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소학교라고 그랬죠. 지금은 대학교라고 합니다. 소학교가 뭐죠? 예, 바로 이거 사자소학의 소학교입니다. 소학은 뭐냐면 작은 학문이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는 인간됨의 도리를 배우는 겁니다. 소학에서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성을 배우는 게 소학입니다. 그에 반해서 대학은 어디서 나오느냐?
노노맹자 대학 중용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뭐예요? 리더로서 사회를 이끌어 가도록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소학과 대학, 초중고와 대학의 차이점이 가장 큰 게 뭐냐면 대학에 들어오면 전공이 생기는 겁니다. 전공이 뭐예요? 전문하여 오로지 공격할 공자입니다. 그죠? 그 분야만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의 지식으로 사회를 이끌어가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주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학교가 언제 생겼어요? 교육청에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학교 언제 생겼는지 몰라. 학교란 제도가 언제 생겼습니까? 학교란 제도는요, 산업혁명, 4차가 아니고 그냥 산업혁명 말기에 독일에서 생깁니다. 왜 생겼을까요? 학교에 가면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애국가 가르쳐요? 학교정이 땡땡땡. 왜 그걸 가르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들어가면 무조건 가르치거든요. 자, 땡 치면 앉는 겁니다. 땡 치면 화장실 가도 돼요. 땡 치면 점심 먹어도 되고, 땡 치면 집에 가도 됩니다. 이해되세요? 학교정이 땡땡땡 하는데 뒷짐지고 너지키 걸어오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손에 몽기 들고.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서 땡 치는 훈련을 안 쳐서 고등학교까지 시킵니다. 12년을. 그러고 나서 땡 치면 뭐가 돌죠? 컨베이어 벨트가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 사회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던 교육이 현재의 교육제도입니다. 이러니까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혁신이 필요하겠죠. 어떤 혁신을 해야 될까? 이제 도산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존의 교육, 기본 교육하고 우리가 성인이 돼서 배우는 교육들이 두 개가 달라야 되죠. 리더로서의 교육은 뭘까를 가르치는 데가 우리가 보는 이제 그 유니버시티가 되는 거죠. 유니버스입니다. 우주. 전체 지식을 가르치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국가 사회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이고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이게 대학의 교육법입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제도에 익숙해져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 이렇게 생각한 그렇게 쉽게만은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도산 선생님은 이미 어떻게 그 일제시대 때도 이런 학문의 철학들을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전문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다가 그 육군에다가 저희 서평을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부터 제대할 때까지 아주 중요한 필독서를 100권을 읽게. 그리고 이제 그때 마침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100권을 읽고 제대하도록 제가 서평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잘 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전문성이성, 창의성에 관한 책을 좀 볼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넘어가고요. 예. 그럼 학습의 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완성이 될 거냐, 전문가가. 예. 두 개를 결합하라 그랬는데요. 학문은 처음에는 듣는 겁니다. 바다 생각해 볼까요? 야, 바다가 있대. 바다가 있대.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 제주도에 너무너무 많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다 한번 보려고. 그죠? 바다는 걸 평생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바다가 있대. 두 번째로 갑니다.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바다를 처음 볼 때 그 감동, 백문이 불여일견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지식입니다. 세 번째 뭐죠? 야, 저게 바다야. 외워. 암기죠. 하지만 요게 지식이 되면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해입니다. 이해는 뭐죠? 바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바다란 말이야. 지구의 70%를 가지고 있고 바다의 성분은 인간의 피에 흐르는 성분하고 같아. 등등등등. 태평양은 가장 넓으니까 가장 깊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학문을 할 때는 넓게 공부하고 깊게 공부하는 거야. 박사가 사람들이 박사할 때 박자를요, 그냥 한자가 뭐냐를 고민하시는데 그게 넓고 깊을 박입니다. 넓고 깊을 박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해 안 돼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지식은 마지막 한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게 뭐죠? 체득입니다. 체득. 체득이 뭐죠? 체득이라는 것은 내가 바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배웠으면 내가 바다가 되는 겁니다. 바다가 나의 눈빛이 되고 더 넓은 수평선이 나의 마음이 되고 모든 강을 포용하는 바다처럼 커지는 것. 그게 체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으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도 선생님께 인격 개조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네, 그죠? 이게 전문성입니다. 두 번째로 가볼까요? 그래서 도사님 이거 글자도 제가 이거 찾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도서관은 더 좋은 학교요. 책은 더 좋은 선생님이다. 요즘 책을 안 읽는데요. 책을 읽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책이라는 존재는 유튜브나 TV에 계속 정보를 뿜어주잖아요. 그죠? 머리를 쓰지 않고도 계속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럼 멍해지죠. 책은 시니피아로 이제 계속 머릿속에 연산이 되면서 글자가 들어오죠. 계속 머리를 쓰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간도 읽게 되고 전체를 파악해내는, 그죠? 컨셉이라고 그러죠. 컨은 한꺼번에 잡아내는 게 컨셉입니다. 농구할 때 인터셉트 하잖아요. 한꺼번에 잡아내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요즘 책을 너무 안 읽는데 우리 도사 선생님은 이렇게 아주 일갈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창의성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의성은 몰입의 극치인데요. 몰입의 극치. 세 가지가 숙련, 새로운 시각, 몰입의 극치인데 몰입의 극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입의 극치에서 유레카, 요거는 저희가 동영상을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셋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셋째는 몰입의 극치가 유레카 창조를 가져옵니다. 자, 피카소는 경동을 바로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요, 경이가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이렇게 이륙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착륙하는 거. 저렇게 큰 비행기가 사람을 수백 명을 타고 싶고요. 날아요. 그리고 지구의 지구의 한 바퀴를 돌면서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저 경이로운 비행기. 또 질문 하나 할까요? 아니, 왜 자꾸 질문만 하세요? 근데요, 앞으로는 답하는 사람보다 질문하는 사람이 훨씬 더 부가가치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저도 질문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비행기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세밀한 비행기 설계도를 그린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무려 1485년에 걸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비행기 설계도 보이시나요? 멋집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이었습니다. 날아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비행기가 날아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903년입니다. 1903년 10월 7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옆에 펠컴의 강가에 기자, 전문관계자, 군인, 교수, 학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들에는 모두 강 한가운데 떠있는 커다란 하우스보트, 그걸 안에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탄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착각되었습니다. 주인공은 하늘의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이자 미인가인 세미얼 랭글리 박사였습니다. 그는 스미소니안 협회의 협회장이었고요. 당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과학자이자 발명가이자 많은 대학에서 수학 천체 물리학 강의를 하는 교수였습니다. 그가 우리 비행기 개발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인간은 절대 공기보다 무거운 엔진 단 부위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늘을 날 수 없다. 이걸 역학적으로 증명하는 교수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회반지처럼 가라앉고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일까요? 근데 폭풍의 강의 실패 후에 단 9일이지 않습니다. 12월 17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킨티오크 해변입니다. 와이프 형제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12시 정각입니다. 형이 윌버가
가솔린 엔진으로 59초 동안 260m를 날아가는 동력비행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동력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라이트 형제의 라이트 플라이어입니다. 질문도 하나 드릴까요? 라이트 형제.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날렸던 라이트 형제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전거 가게 수리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17년을 연구한 교수는 실패하고 자전거 수리공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동력 비행에 성공했을까요? 여기서 차이가 나오는 거죠? 우리 지금 돈으로는 수백억을 투자를 받았던, 정부 지원을 받았던 교수는 실패했습니다. 물리학자. 근데 자전거 수리공이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예. 회반죽처럼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말똥가리가 난파됐다 그랬습니다. 야, 이론적으로 안 된다 그랬죠. 드디어 키티호크에서 날아올랐습니다. 가솔린 엔진입니다. 실제로 스미소니안에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같이 찍었어요. 라이트 형제의 직업이 라이트 사이클. 과연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를 봤을 때, 이건 넘어가고요. 예, 뭡니까? 랭글리 박사는 조종사 태웠어요. 그죠? 미사일 쏘듯이 위로 올렸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자기가 탔어요.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창의성은 이론에서 나오지 않아요. 창의성은요, 현장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내가 연구소에서 나오는 지식으로 혁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기초를 주는 거죠. 실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현장에서 나옵니다. 현장도 어디서 나와요? 내가 목숨 걸고 비행기에 올라탈 때 인간의 역사를 바꾼 비행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은 가장 이거 보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비행기가 된 거죠. 조종사를 태운 랭글리 박사와 직접 비행기에 올라탄 라이트 형제. 체득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스스로 비행기가 되고 스스로 몰입될 때 혁신이 일어나더라. 창의성은 결국 어디에서 일어난다? 현장에서, 그리고 몰입에서 일어난다.가 두 번째 창의성에 관한 시작점입니다. 예. 어떻게 창의력을 키울 것인가 보죠. 마지막 인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입 벌리면 3시간에 그런 거 이해되시죠? 챕터 하나하나씩을 제가 2시간씩 할 자신이 있는데 핵심만 전달해도 이렇게 몰입해서 잘 들어주셔서 역시 현장에 혁신을 하시는 분들 이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인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이 경쟁력이다. 저는 사람하고 동물이 뭐가 다를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문학이거든요. 그죠? 사람이 뭐지를 고민할 때는 제일 좋은 게 그럼 사람 아닌 것과 비교하는 게 제일 낫죠. 저는 그중에 제일 큰 것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봤더니 사람이 일어섰잖아요. 사람 인자는 사람이 사람한테 기대에 있어서 만든 상형 문자도 아니요. 사람 인자는 하늘을 향해서 공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게 각골문부터 금문부터 나오는 금성문에 나오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뭐냐?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예요. 자, 모든 동물 중에 서서 생활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죠? 물론 하나가 더 있어요. 나무가 왜, 조금만 옆으로 쓸게요. 나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혜령 교수님 늘 던지신 질문이 있어요. 이혜령 교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은사신데, 너무 섭섭해요. 99년부터 뵀으니까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자, 사과가 있어. 나무에 사과가 떨어져. 뉴턴은 만유인력을 발견하죠. 애플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스피노자는 나무를 심겠다는 철학을 만들었어요. 화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과가 만들어내진 현상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론들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던지지 않았던 질문이 있어요. 그걸 교수님이 던지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과연 무엇이
과연 무엇이 저 큰 사과를 저 높은 하늘 꼭대기에 매달았는가? 무슨 힘이? 무슨 힘이? 모든 만유인력, 중력을 거슬러서 그 큰 사과가 하늘에 매달릴 수 있게 했을까? 그걸 뭐라 그래요? 생명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주장하신 게 생명자본주의죠. 그죠? 그 인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인간이 일어섰죠. 일어서니까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죠? 호모파메라.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많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 크게 자유로워진 게 뭐예요? 성대가 자유로워진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발성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과 인간과 동물이 뭔가 다를까를 봤습니다. 사람이 말을 해요. 개가 말을 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이 말을 하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을 신이에요. 재밌죠? 다시 요거 비교하면 돼요. 인문학. 사람이 말을 하면 믿을 수 있어야 돼. 개가 말을 하면 개소리입니다. 그죠? 요건 진짜 있는 한자입니다. 으르릉거리 은자라 그래요. 개는 멍멍밖에 안 되죠. 사람은 정말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어때야 된다?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인성이 뭐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고 도산 한창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꿈에라도 성실히 이뤘거든 통회하라. 야, 안창호는 한국인들의 거짓 사기 부정이 나라를 망국으로 몰고 갔다. 거짓이 만연한 것이 나라를 망친 것이라 진단하는 것은 거짓이야말로 나라를 죽인 원수로 규정합니다. 이게 믿을 신자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수도 한양의 사대문은 숭례문,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이 아니에요. 그는 뭐 일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숭례문, 흥인지문, 돈이문, 홍지문, 숙정문 대신 홍지문을 씁니다. 뭐예요? 인의예지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나라를 만들 때 인의예지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단이 완성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사대문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보신각입니다. 믿을 신자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보신각의 타종으로 네 가지 대문에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그 핵심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 믿을 수 있어야 돼, 사람은. 그게 인성인 거죠. 근데 그 인성을 거짓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국한 거다. 이게 도산 선생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인성이 뭐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을 신자와 믿을 신자의 도산 선생님의 자기계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재의 가치는 영원하더라. 신뢰할 수 있는 인재의 가치는 영원하더라. 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은 제가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죄송해서 40분 하라 그랬는데 지금 1시간을 훨씬 넘게 하고 있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너무 열심히 들으셔서 신이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자,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리니 박수 한번 치고 시작. 자, 그러면 도산 스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믿음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봤더니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안 넘어가노? 예. 잠시만요. 예. 인성이란 보겠습니다. 인성이죠. 예. 이 성이 뭘까를 봤더니 성은 성품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해결됩니다. 성품, 성질, 생명, 마음, 살다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성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게 중용입니다. 다 읽으시겠지만 제가 여기 한글을 써놨습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천명지위 성이요. 조금 어렵다, 그죠? 솔성지위 도요.
수도, 지위, 교라. 빨리 가보겠습니다. 천명을 일컬어 성이라고 한다. 천명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음입니다. 하늘에서 바로 내려와요. 요게 옛날 글자로 덕입니다. 덕입니다. 요게 요즘 글자로 덕입니다. 하늘에서는 덕이 계속 내려와. 뭐라고?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은 뭐예요? 살려는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성은 살려는 마음이에요. 요 생자는 흑토에다가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은 살고 싶어 해요. 맞습니까? 우리 다 살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함께 살고 싶죠? 이게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늘에 주는 마음은 뭐냐면, 너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제대로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살려는 마음이 나만 있어요? 옆 사람도 있죠? 옆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살자고 남을 밟고 일었어요. 인성이 좋아요? 내가 성공하겠다고 고객의 소비자의 등을 치고 돈을 벌어요. 인성이 좋은가요? 내가 성공하겠다고 부하 직원을 착취하고 뭉개고 일었어요. 인성이 좋은가요?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상대도 살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겠죠? 같이 사는 마음이 어떤 겁니까? 상생이죠. 자, 성이란 게 뭘까? 내가 살고 싶으면 상대도 살고 싶은 거야. 어떻게? 자, 같이 팀을 이뤄서 성과를 내서 나눠 가지자. 고객을 먼저 성공시키고 내가 성공하자. 우리 부하 직원, 내가 육성해서 제대로 리더를 만들면서 같이 회사를 키워나가자. 멋지죠? 요걸 뭐라 그래요? 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사람이 사람 사이에 사는 겁니다. 사이 간자를 쓰죠. 사람은 로빈슨 크루소는 프라이데이가 있으니까 사람이죠. 늑대 소녀는 혼자서 늑대 속에 살았으니까 인간이 아닌 겁니다. 왜? 사람 사이에서 사이와 관계 속에서 자기를 잡아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말 인간으로 살고 싶다, 인간으로 제대로 살고 싶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죽이고 헐뜯고 짓밟는 게 아니고 껴안고 살려주고 함께 가는 가치가 인성입니다. 왜 함께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나오네. 그게 뭐예요? 상생입니다. 자, 어지린자를 보시면요. 사람인의 두 이자가 있습니다. 그죠? 아주 심각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데요. 30명만 돼도 돼요. 100명이 있는데 6개월을 매주 만났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훌륭하고 멋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입니다. 100%예요. 교원 영색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좋다가도 싫고 성향도 있고 싫다가도 좋아지고 이러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훌륭하다 그런다. 100% 사기꾼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냐? 어지린자에 있습니다. 사람인의 두 이자를 쓰죠. 둘이 있는데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편안해요. 마치도 뭐하고 같아요? 어머니하고 있으면 그렇게 편안해. 어머니가 한없이 어지니까. 이해되시죠? 그게 어지린자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따르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도라고 합니다. 도리. 이 도리를 닦아주는 거, 이 길을 닦아주는 게 뭐다? 교육이더라. 교육이더라. 요게 중용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죠? 요게 인성입니다. 그래서 결론, 인성은 마음이 살려는 마음이고, 그래서 저희가 요즘 장애인 사업하고 있는데요. 예. 결론은 바로 우리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 인성이란 게 뭐냐? 애기, 애타. 내가 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만큼 나를 사랑하지만, 또 어떻게? 내가 살려는 만큼 남도 살려는 걸 알고 같이 살아가고 사랑해야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강의를,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전체 강의를 요약을 해드리면, 참 도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회에 던지셨던 그 가치들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상과 같더라. 같더라.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전문성, 창의성, 인성. 요 세 가지에서
우리 도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치들이 우리 한국의 미래를 밝혀줄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로 다시 승화되고 사용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저보다 훨씬 더 도산 선생님을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주 쉽게 지금 내용들을 느끼셨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너무너무 집중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그 청중을 만나면서 이렇게 같이 하는 도반을 만나면서 강의하는 게 정말 강사로서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하고 저한테 이렇게 행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재명 AI 포럼에서 오신 분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경영자와 노동자, 즉 근로자, 관리자와 소행자, 기성세대와 신세대, 중간관리자와 신입사원들 간의 인식 차이, 갈등을 해소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심, 동력을 하기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하나인가요? 일단 하나입니다. 일단 하나입니까? 예.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다음 미래 사회의 직업, 그 앞으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거보단 조금 더 어드밴스드 내용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을 좀 연구를 하게 됐어요. 산업혁명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르다이트 운동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목화 공장에 있는데 이거를 물레를 열심히 뽑아서 실을 뽑고 있는데 방적기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방직기가 또 들어왔습니다. 실하고 면을 그냥 자동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우리 옥양목 아시죠? 옥양목이 원래 인도 겁니다. 칼리타. 목양목이 영국에 들어왔는데 인도에서부터 들어오니까 막 영국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지금 산업 다 망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기기 위해서 산업혁명을 해가지고 방직기 자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까부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저 기계를 안 까부시면 내일 내가 내 일자리를 잃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르다이트 운동입니다. 저거를 까부셔야 내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단결해서 까부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죠. 4차 산업혁명 때, 산업혁명이란 건 아놀드 토인비의 삼촌이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거기가 100년 동안 일어난 현상을 봤더니 혁명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하루아침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역사를 두고 봤더니 정말로 일자리가 없었을까요? 고민해 봤습니다. 실업률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산업혁명 때 가장 문제가 된 게 아동노동이었습니다. 애들을 데려다가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일자리 다 잃었는데 성인 남자가 놀고 있는데 애들을 노동을 왜 시킵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완전 고용이었습니다. 일자리가 너무너무 많이 창출된 거예요. 아니 뭔 소리예요. 지금 일자리 잃어가지고 말이야. 지금 기계가 들어와가지고 내 일자리 잃었는데 아니요. 그 기계 누가 만들어요? 그 기계 부품은 누가 만듭니까? 그 부품을 만드는 제철소는 어디서 나오죠? 제철소에서 광산은 물 푸는 기계가 말이 폈어요. 이게 뭘로 바뀝니까? 원동기, 전기기관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동기의 힘을 마력으로 쓰는 겁니다. 말 2마리가 퍼올리는 바켓스. 이해되시죠? 계속 물을 꺼내야지 탄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원동기. 이놈이 그냥 혼자 다니는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누가 만들어요? 그 자동차가 다시 철길이를 달린 게 기차입니다. 기차의 철로는 누가 만들어요? 폭발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보이지만 역사를 두고 보니까 산업혁명을 한 나라들은 너무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 일자리가 고급화됩니다. 막스는 모든 노동은 동일하게 취급을 했지만 당시의 모든 경제학자가 그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 누가 나타나요? 테크니션들이 나타납니다. 기술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본이 모이면서 부르주아지가 나타납니다. 기업가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민주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또 시민혁명이 다시 산업화를 가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되면 반드시 민주화가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전체를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들어왔습니다. AI하고 세상에 로봇이 내 일자리 다 잃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150만 개, 200만 개의 AI와 로봇과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다스려줄 수많은 직업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직업하고 우리 애들이 가질 직업은 7, 80%가 다른 직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율주행차가, 반자율주행차 나오니까 이런 교수님과 제가 얘기했어요. 아, 이게 제가 한번 써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운전기사들이 이제 못 먹고 살겠어요. 라고 했더니 교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아, 서 교수, 너는 일자리 없어지는 거 같냐? 그것만 보이냐? 아니, 한국에 40만 명이랍니다. 운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그랬더니 4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보다 나같이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밖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 어린애도 혼자 다닐 수 있죠? 어떻게 돼요? 기사가 아니고 공무들이 따라갈 거고 훨씬 더 많은 자율주행에 관계되는 직업들이 발생할 겁니다. AI에 관계된 기술들이 발전할 겁니다. 로봇에 관계된 직업들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의 현재의 지식 수준으로 미래의 직업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시 나는 지금 물레 돌리는 게 나의 유일한 기술이었지만 그 많은 테크니션들이 인류를 이만큼 발전시킨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뀌는 세상은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고 놀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속 대립항으로 가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같이 한 방향을 보는 것은 기술을 같이 이해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 지금 슬리더에 질문, 또 하나 더 올라왔네요. 네, 강수지 씨 답변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를. 좋은 강사진, 좋은 교육 구조라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거 교육청에 쓰려면 되게 싫어할 건데 두 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교육의 초, 중고, 대학, 석사, 박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항상 북한에서 얘들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게 중2잖아요, 중2. 그래서 저는 중2를 없애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나라의 문제의 반이 사라질 것 같아요. 농담이지만 진짜입니다. 왜냐면은 초등학교 지나면서 중학교 들어오면서 경쟁이 들어가니까 얘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경쟁에 적응을 하고 중3이 되면 그 다음 넘어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는데 중2는 안 옴이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중2를 없애면 됩니다. 없앤 걸 어디 보내느냐? 대학에 보내야 돼요. 대학을 지금 4년 다녀서 먹거든요. 첫 번째 1년 동안은 진짜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철학, 수학, 경영학, 나무, 제가 한 것들만 다 가르치면 돼요. 를 가르쳐서 실제로 기본적인 소양하고 인간성 키워준 다음에 리더를 가야 되는데 지금 오자마자부터 그냥 전문 지식을 때려 넣으니까 적응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교육세가 굉장히 많죠. 교육세가. 그래서 지금 보면 저 시골의 초등학교도 너무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거 조금 떼서 대학으로 주면 대학교 1학년만 조금 도와주면 이게 교육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교육 혁신이고요. 두 번째는 더 싫어할 건데 혹시 제가 교육청 강의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를 박사를 받은 분들 중에서 많은 인력들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앞으로의 지식은 말씀드렸듯이 통합된 지식을 계속 때려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궁금해하는 거를 끝까지 따라서 끝까지 파고들어서 끝까지 알아내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걸 해본 사람들이 박사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멘토링을 하면서 그 궁금증을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그 다음에 지식 체계를 초기부터 계속 파고드는 훈련을 해주면은 전문성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의 개혁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너무 과격하죠? 제가 옛날에 군대에 200만 원 줘야 된다고 한 5, 6년 전에 이야기를 했다가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 막 100만 원, 200만 원 가고 있는데 제가 주장한 건 그게 아니었고요. 2년 동안 200만 원씩 주고 지금 주는 게 아니고 제대할 때 주자는 거였어요. 모아서. 그러면 한 번에 제대할 때 5천만 원 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대부분 애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 졸업하자마자 신용불량자가 돼요. 학자금 대출 때문에. 그죠? 취직 안 되면 바로 나락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군대 갔다 오면 해결이 되죠? 그죠? 그리고 받을 돈 있으면 절대 사고 안 칩니다. 그 사고 치면 그 돈 가지고 얘들 물어주면 되니까 사고도 안 치고요. 거기서 잘못된 일도 없어요. 끝까지 버티면 5천만 원 생기거든. 그리고 둘이 손 붙잡고 나와서 4명이서 손 붙잡고 나와요. 그러면 창업할 수 있습니다. 2억이면요. 월급 2억 줘가지고는 회사 제대로 못 굴리면 자본금 2억이면 회사 쫙쫙 굴러갑니다. 몇 년. 창업 다 해결됩니다. 더 좋은 거 둘이 손 붙잡고 군대 갔다 오면 1억 생겨요.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냥 청년수당이라고 막 돈을 주는데 그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군인들한테 주면 모든 사회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아까운 거예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월급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모아서 제대할 때 성과급, 성공보수로 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대라는 조직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고 또 내가 젊음을 희생한 만큼 국가로부터 보상도 받고 그리고 그걸로 또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게 제 주장이었는데 지금 자꾸 월급만 올려가지고 월급 올리면 노름하거든요. 아이, 미안. 월급 올리면 딴짓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인데 실질적으로 왜곡이 안 되고 좀 어떻게 보면은 혁신적이고 과격한 발언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바뀌어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혁명 때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거였으면 이제는 지식사회에 맞는 교육으로 바꿔내야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아까 우리 계속 말씀드린 도산 선생님의 이 철학이 교육 쪽에서 저도 연구하면서 너무 많이 놀란 거예요. 아, 이렇게 바꿔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원장님, 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길어지시면 점심까지 가야 됩니다. 아, 예. 마지막 하나만. 아, 예. 체는 원래는 체육입니다. 그죠? 그래서 건전한 그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그 정신이 깃든다라고 해서 체육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 체육을 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사실 걸어요. 걸으면 뭐가 제일 좋아지냐면, 칸트도 그랬고,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걸으면서 정리합니다. 저도 박사 논문하고 논문을 쓸 때요, 그냥 무작정 걸어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발목이요, 우리가 일어서 있잖아요. 일어서서 발이 250, 270 정도 되잖아요. 키가 170, 180이 됩니다. 이 짝대기를 요만한 10분도 안 되는 게 버텨내요. 뭐가 버팁니까? 발목이 버텨주거든요. 이 발목은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을 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뇌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균형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발을 쓰고 손을 쓰면 머리가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좋아져요? 창의성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체를 본질 그 자체를 보는 거, 경물 치질을 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질을 보고 나면 창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창의성을 체에서 나온다. 그리고 본체에서 나오고 몸을 쓰면서 창의성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 젖산 나올 정도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머리들이 말랑말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체를 그 창의성으로 해석한 이유입니다. 좀 짧았죠, 이제? 아, 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마지막 예, 어떤 거? 질문. 한국의 리더의 가치. 아니, 창의성 마지막 거 했고. 예, 아,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요거 마지막으로 좀. 예, 예, 시간이 안 된다. 예, 짧게. 예, 뭐 다 그러면 비슷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예, 한국의 리더에게 게요. 예. 그냥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리더가 되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힘이 생기면 상대편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편을 들게 됩니다. 내가 너무 세다 그러면 안 돼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이벤트 단위로 보면 안 됩니다. 이벤트 단위. 사건을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거대한 흐름들을 봐야 됩니다. 사우디에서 우리 대통령을 모셨어요. 어우, 대단한 일이지. 흐름을 보면 왜 모셨을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사건이 아니고 흐름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비전은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은 뭡니까? 멀리 있는 걸 보여주는 게 텔레비전입니다. 그죠? 비전은 말로서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거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국가를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은가요?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 아주 명확하게 산업입국이라고 하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혁명 때 말씀하셨죠. 마이카 시대를 만들겠다. 국민소득 1000달러의 마이카 시대를 만들겠다.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죽어라고 같이 뛰어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